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왜?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2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2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무기력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잡아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근데 알기로는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5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대체 왜 순하기로 소문난 초식동물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식인 코끼리가 된 걸까요? 서식지를 잃은 뒤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진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산을 깎고 부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인간들. 실제로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대부분 코끼리 복도라 불리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인 코끼리라는 오명을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 코끼리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풍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로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무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에요?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옷 쇼핑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아,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제가-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저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뽑아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네.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로,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예.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